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IR 쉬바 R 에임드 바이오 편입니다. 쉬바 R 에임드 바이오 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성 건축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시스템 키친을 만든 오스트리아의 여성 건축가 마가레테 시테 리오츠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게 늘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는 늘 단순하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가정을 하면서 복잡하게 보지 마라. 단순함 속에 보통은 답이 있다라는 게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가령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고백했다가 까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해석은 뭐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까였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를 좋아하지만 한번 튕겨본 거다. 대부분의 남녀관계가 이런 생각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고백했다가 까였으면 마음을 접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 스토커로 신고당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바이오 주식에 적용해보면 이럴 겁니다. 기술 이전이 만약에 반환이 됐다라고 해보죠. 가장 단순한 해석은 뭡니까? 기술이 별로였으니까 반환이 됐겠죠. 업프론트까지 줘가면서 사간 기술을 못하러 좋은 기술인데 반환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가정이 끼어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좋은데 빅파마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밀린 것 뿐이다. 분명히 좋은 약물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에로 계약이 계속해서 안 나와요. 가장 단순한 해석은 뭡니까? 기술이 별로니까 에로가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가정이 끼어들면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기술이 별로니까 계약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에 실패한 경우 약효가 없으니까 임상에 실패를 했겠죠. 근데 여기에 가정이 끼어들면 약효는 좋았지만 임상 설계에 미세한 오류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억지 해석인 것 같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오 투자자들이 이런 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자체가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한 파트고 주주로서의 편향 같은 것도 아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컴의 면도날에 의하면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겠죠. 투자라는 거는 결과론 아니냐.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된 위험신호, 기술 이전이 반환되고 에로가 안 나오고 임상에 실패하고 이런 계속된 위험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를 해서 수익을 봤다고 치자고요. 그건 과연 성공한 투자일까? 만약에 이게 성공한 투자라면 다음번에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가? 논리적으로 보면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아서 성공한 투자로 결판이 나면 다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이고 나중은 나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논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를 포함한 바이오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주식을 팔았다가 여기에서 날아가 버리면 나는 못 버틸 것 같다. 내가 이거를 몇 개월, 몇 년을 존버를 했는데 이제 와서 팔았다가 에로가 나오거나 임상 성공이 떨어져서 이 주식이 날아가면 나는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역시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인내하다가 망하는 건 버틸 수 있냐?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한 30% 정도 나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인내하다가 마이너스 80%, 90% 가는 거는 괜찮냐라는 겁니다. 오컴의 면도날 이야기를 통해서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주주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사의 직원이라면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회사의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그거에 대한 쉴드를 치겠죠. 그 회사 일단 직원이니까 이 회사가 망하면 당장의 월급이 끊기기도 할 거고 뭐 스톡옵션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오면 직원은 무조건 쉴드를 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주예요. 버튼 하나로 이 회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주주기 때문에 주주는 악재를 쉴드를 칠 게 아니라 악재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과거에 내가 여기에 투자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성공을 확신했으니까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큰 돈을 투자한 경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반드시 된다.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했을 거고 어쩌면 그 이야기를 주변에 떠들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뭐 유튜브에 올렸을 수도 있고 그런 과거의 나를 증명하기 위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주장을 꺾어버리면 웃긴 사람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증명하기 위한 투자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왜 하나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나의 선택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랑 돈을 잃는 것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낫습니까? 인정하고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죠. 투자자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D&D 파마텍이 됐든 오름 테라퓨틱이 됐든 프로티나가 됐든 특히 요즘에 빌빌 기고 있는 아이렌이 됐든 어떤 회사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복잡한 가정을 넣어서 이상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럼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오 주식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내 주식 중에 어떤 것들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라는 건 결국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게 투자고 우리는 주주로서 악재를 확실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꼭 오컴의 면도날을 마음에 새기고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발 에임드 바이오 시작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에임드 바이오의 최신 IR 및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ADC 항암제 어디까지 파봤니 편의 시청을 추천합니다. 매수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요. 최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쉬바알의 특성상 설명 과정에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임드 바이오라는 회사 이름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에임드라는 뜻이 겨냥된, 무엇무엇을 목표로 하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회사 이름을 보아하니까 아마도 ADC 회사겠구나. 혹은 표적 항암제 회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당신은 바이오 빠꼼입니다. 지난 시간에 DAC를 다루는 오름 테라퓨틱 이야기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회사를 다룬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한 30-4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주가가 높으니까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댓글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댓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도 있고 평생 접해보지 못한 분야라서 너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시는 열정 강의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콩나무 시루에 물이 그냥 다 빠져버리는 것 같아도 그 물로 자란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따라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이 콩나무 시루 이야기 때문에 감동을 했어요. 콩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콩나물에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이 밑에가 좀 뚫려 있는 모양이에요. 밑에 봐도. 그래서 물을 위에 부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어쨌거나 이때 들이부은 물 때문에 이 콩나물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닉네임으로 추정해 봤을 때 최소한 저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인 것 같고 저는 이 선생님의 이런 삶의 태도, 이런 태도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단 거죠. 저도 그렇게 나이 들어 가겠습니다. 바이오라는 게 참 어렵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고 저도 매주 저와의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ADC 전혀 몰랐고 DAC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도 바이오가 아무리 어려워도 양자역학보단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거에 비하면 바이오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콩나무 시루에 뿌려진 물을 흡수한다라는 마음으로 에임드 바이오 편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편이 그렇지만 특히 이 쉬바알 에임드 바이오 편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 에임드 바이오를 매수할 때 써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걸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으로 여겼으면 합니다.
항암제가 쉬우면 그게 항암제겠어요? 물론 바이오가 양자역학보단 쉽지만 그래도 바이오는 어렵고 그 중에서도 항암제는 꽤 어려운 분야에 속해요. 이 항암제의 세계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도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미처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암제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면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라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1차 치료제는 처음 어떤 암의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본 치료제입니다. 반대로 2차 치료제는 1차 치료제를 썼는데 이 약이 듣지 않거나 재발했을 때 사용하는 치료제예요. 의사의 항암 치료라는 게 내 맘대로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했을 때 첫 번째로 쓰는 약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약이 1차 치료제. 이게 안 듣거나 재발했을 때 쓰는 약이 2차 치료제. 1차 치료제는 누가 정하나요? 의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죠. 미국의 NCCN 그리고 유럽의 ESMO라는 협회에서 주로 권고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종양 전문의들이 모여서 환자의 효과가 이렇게 나니까 앞으로 우리는 1차 치료제를 이걸로 씁시다 라고 권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된 1차 치료제는 각국의 정부나 보험기관이 승인을 하게 되고 처방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1차 치료제는 현재 시점의 최고의 치료 옵션을 의미하긴 하지만 영원히 고정된 규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EGFR 폐암 1차 치료제는 타그리소라는 약입니다. 성분명은 오시머티닙인데 이 약이 안 들었을 때 2차 치료제로 이런 약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차 치료제가 영원히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치료제의 자리를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타그리소를 대체하겠다라는 꿈을 가진 회사가 보로노이고 보로노이 주식도 1년 사이에 200% 넘게 올랐거든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표적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진 특정 분자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항암제. 이게 표적 치료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ADC 편 설명하면서 기존의 케모세라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DC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ADC 항암제는 표적 치료제의 일부예요. ADC뿐만 아니라 항체 치료제 그리고 TKI라고 해서 티로신 키나제 저해제라는 약물이 있고요. 또 DAC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가진 특정 분자만 공격하도록 만들어진 치료제가 표적 치료제입니다. TKI를 살펴보도록 하면 티로신 키나제 이니비터입니다. 티로신 키나제라는 걸 저해하는 약물이에요. 그럼 이 TK라는 건 뭐냐?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는 서로 신호를 교환하면서 자라거나 멈추거나 죽습니다. 이때 정상세포끼리 신호가 오가는 핵심 스위치, 그게 TK예요. 이 TK가 켜지면 성장하게 되고 켜지지 않으면 멈추게 되고 그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TK다. 근데 암세포는 뭐라고 그랬죠? 무한히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라고 그랬죠. 암세포는 TK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꺼질 땐 꺼지고 켜질 땐 켜져야 되는데 이게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분열하라는 신호만 전달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앞에서 100km로 달려간다. 그럼 TKI 티로신 키나제 저해제는 뭘 하겠습니까? 고장난 이 TK 스위치를 꺼버리는 약물입니다. 이 TKI가 ATP 대신에 여기에 결합해버렸기 때문에 TK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TK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무한히 분열하는데 이 스위치가 ATP랑 결합을 못했기 때문에 무한히 분열할 수 없는 암세포, 살 가치가 없죠. 그렇게 암세포는 에이팝토시스,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TKI의 작용 기전입니다. 이 TKI가 ADC나 항체 치료제와 다른 점은 암세포 표적 항원을 찾아가지 않아요. 혈액 속을 떠돌다가 암세포의 TK가 ATP와 결합하는 부위에 ATP 대신에 싹 들어가 버리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앞에서 말한 EGFR TKI 타그리소나 BCR ABL TKI 글리백 같은 약물이 그런 예시인데 암세포의 돌연변이 타겟에만 작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저분자 경구제이기 때문에 복용이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약물 성분명에 뒤에 전미사 티닙이 붙으면 이 약물은 TKI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항체 치료제.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가 단일 클론 항체이기 때문에 MABS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모노클로랄 안티바디의 약자인데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의 성분명 뒤에는 MAB이 붙습니다. MAB가 붙으면 항체 치료제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항체 치료제는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냐? 암세포 표면의 표적 항원에 결합해서 항원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성장을 못하게 하거나 면역세포를 통해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 앞에 문장, 암세포의 표면의 표적 항원에 결합한다. 뭡니까? ADC 또 DAC.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도 ADC처럼 암세포의 표적 항원을 찾아가서 약효를 나타냅니다. 항체 치료제가 ADC와 다른 점은 이 면역세포를 통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정도의 기전이 나와 있어요. ADCC. 이게 뭐냐면 표적 항원을 찾아가서 항체가 붙잖아요. 거기에 붙은 암세포를 NK세포라는 게 인식해서 죽이는 겁니다. 암세포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랜자임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침투해서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는 기능이 ADCC라는 거예요. 그리고 ADCP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체가 암세포의 항원에 딱 붙잖아요. 이 표시를 보고 우리 몸에 대식세포가 다가와서 그거를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하고 ADCP라고 합니다. 림프종 치료제 리툭시맙의 기전이 바로 이 ADCP를 활용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CDC라는 게 있습니다. 항체가 붙은 암세포를 보체 단백질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체가 큰 구멍을 뚫어서 이 암세포를 터뜨리는 그런 작용입니다. 구멍을 터뜨린다라는 면에서 ADCC와 CDC가 비슷한데, ADCC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작게 뚫고 거기에 그랜자임이라는 효소가 침투해서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는 거라고 하면, 이 CDC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암세포의 구멍을 크게 뚫어서 이걸 터뜨려버리는 그런 기전에 가깝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죠? 특히 이 항체 치료제의 세 가지 기능 같은 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 이해가 되면 그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만 두자. 뒤에서 이중항체 같은 개념이 나올 때 이 얘기를 들어본 거랑 아예 처음 들어본 거랑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다 이해 못하더라도 알고만 넘어가자. 이런 게 있구나. 항체 치료제는 ADC랑 비슷하게 표적 항원에 딱 달라붙는데 거기에서 페이로드를 통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면역 기능을 통해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콩나무 시루에 이제 물 들어갑니다. 제가 ADC를 설명하면서 화학항암제, 기존의 케모세라피와 ADC를 비교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항암제는 세 가지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화학항암제, 케모세라피, 그리고 ADC를 포함하는 개념인 표적항암제, 마지막으로 면역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화학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모든 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제라고 했습니다. DNA의 복제 및 세포 분열을 파괴해서 암세포를 사멸하고 장이수 같은 정상세포까지 무차별 공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400m 트랙에 수십만 개의 압정을 투하하다 보니까 장이수 같은 애도 피해를 입긴 하지만 계속해서 달리는 암세포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케모세라피입니다. 당연히 암세포에 비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거나 구토를 하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있고 비니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어떤 치료를 받았을까? 케모세라피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모세라피도 장점은 있습니다. 효과가 빠르고요. 다양한 종양의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빠르게 분열하는 모든 세포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종양세포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종양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말했듯이 구토, 탈모, 면역자 등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탁솔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다음으로 표적항암제입니다. 암세포에 특이적이거나 암세포에만 있거나 또는 과발현된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암제입니다. 암세포 표면에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표적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항암제가 표적항암제입니다. 이 표적항암제의 종류로는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TKI, 아까 말했죠? 비정상적으로 켜져 있는 TK 스위치를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단일클론 항체, 항체 치료제, 암세포의 표면 항원에 결합해서 기능을 차단하고 면역세포를 동원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3가지 면역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ADC, 표면 항원에 결합한 뒤에 암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페이로드를 떨어뜨리고 온다. 마지막으로 DAC, 암세포 내부로 페이로드를 쓰긴 쓰는데 세포독성 페이로드가 아니라 단백질 분해제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DAC다. 표적항암제의 특징,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부작용이 적습니다. TKI와 나머지 표적항암제의 차이가 있는데
TKI는 말했듯이 항체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분자 화합물이고 경구용으로 먹어서 TK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작용 기전을 갖습니다. 반면에 항체 치료제 ADC, DAC 같은 경우에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을 한다. 암세포 표면에 단백질을 표적 항원으로 노리고 그 암세포를 찾아가는 형태를 띈다라는 겁니다. 표적 항암제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고 돌연변이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기술 구현이 좀 어렵고 실패할 경우에 부작용이 크게 존재한다. TKI 같은 경우는 저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오프타겟 부작용. 내가 원하는 거는 암세포에 가서 결합하는 건데 암세포가 아닌 다른 데에 가서 결합할 수도 있다. 그리고 ADC나 DAC 같은 경우에 혈중에서 링커가 분해되는 경우에 부작용이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TKI 약물로는 타그리소라는 약물이 있고요. 항체 치료제로는 허셉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성분명은 트라스투주맙. 뒤에 맙이 붙었으니까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트라스투주맙은 ADC NO2의 항체이기도 해요. 대신에 NO2는 트라스투주맙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데록스테칸이라고 하는 페이로드를 달고 있다. 그래서 ADC를 명명할 땐 앞에 붙은 게 항체의 종류, 뒤에 붙은 게 페이로드의 종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면역항암제는 암을 면역세포가 다시 인식해 공격하도록 하는 항암제예요. 이 말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면역세포는 암을 공격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암이라는 애가 무지하게 똑똑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암을 인식하지 못하게 얘가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이 면역항암제가 다시 되돌린다는 겁니다. 얘가 얘를 못 알아봤는데 다시 알아보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는 게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인 척하는 암세포의 복면을 벗겨버리고요. 그럼 암세포라는 게 드러나죠? 이 암세포의 면역 억제 신호를 차단해서 T세포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T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항암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단백질이 있어요. 암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PD-1, PD-L1, CTLA-4 같은 단백질이 있는데, 이런 단백질을 차단함으로써 암세포를 다시 공격하게 하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또 하나, 카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 여기에서 카티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드릴 순 없고 아마 다른 종목하면서 카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T세포에 인공적인 수용체를 달아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카티가 나오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정도로만 떠올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는 다른 항암제와 다르게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요. 면역 레이더망을 강화해서 암세포를 면역망이 더 잘 식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종양 축소보다 장기적인 관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항암에서 쓰이는 이 관해라는 말 뭐라고 그랬죠? 암세포가 없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면 완전 관해, 부분적으로 없어지면 부분 관해. 면역항암제는 즉각적으로 종양을 죽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병용요법, 다른 약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적항암제와 이 면역항암제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종양을 죽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면역항암제가 나오고 나서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해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암을 완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암세포를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단점으로는 과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피부가 불긋불긋해진다든가 간 수치 등이 상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ICI, 아까 말한 면역관문 억제제의 약자가 ICI인데 이 약, 키트루다. 면역관문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이 바로 키트루다입니다. 키트루다라는 약은 너무 많이 들었죠. 알테오젠 하면서도 너무 많이 들었고 비만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단일 약물이 바로 이 키트루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약물이 키트루다다. 다음으로 카티 약물 중에서 대표적인 약은 킴리아라는 약이 있어요. 아, 카티가 뭔지 나는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모른다고 에임드바이오 투자 못하는 거 아니고 카티라는 거는 다른 종목에서 이해하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이상으로 항암제의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이해가 전혀 안 간다? 정상이다. 우리는 말했듯이 지금 콩나물 시루에 물을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다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 물 때문에 콩나물이 자란다. 에임드 바이오도 결국엔 ADC 회사기 때문에 이 뒤로부터는 이해가 쑥쑥쑥 되실 거예요. 하지만 항암제 계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뭔가 유레카를 외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콩나무 시루라고 되어 있는데 콩나무 표준어가 아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콩나물 시루. 에임드 바이오의 장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ADC 시장의 전망, 연평균 29%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ADC 시장이라고 했어요. 연평균 29%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지난 24년간 나스닥의 연평균 성장률이 11.56%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29%라는 거는 이거의 2배를 넘죠. 미국 주식 사놓고 나면 완전 우상향하고 부자 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미국 주식이 우상향한 것보다 2배 이상 빠르게 ADC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렌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돼지가 날 수 있는 시장이 바이오에서는 ADC 시장이다. ADC 시장은 왜 이렇게 커졌을까? 당연히 효과가 있으니까 커졌겠죠. 기존 케모세라피 대비해서 월등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ADC다. 무려 40.5%나 효과가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ADC의 대표약이 에너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에임드 바이오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ADC 시장이 이렇게 각광받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 기술 이전을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ADC에 대한 플랫폼, 항체, 링커, 페이로드를 갖고 있는 이 기술, 전체적인 기술을 플랫폼이라고 보면 이 플랫폼에 대한 딜보다는 하나의 에셋 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하나의 신약, 이거의 딜이 훨씬 더 규모가 컸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플랫폼 딜의 업프론트가 10밀리언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 에셋 같은 경우에, 신약 같은 경우에 평균 업프론트 규모가 그거의 10배를 넘는다라는 겁니다. 에셋 딜이 훨씬 딜 사이즈가 컸다. 이렇게 ADC 시장이 커지는데 그 중에서도 에셋 딜에 훨씬 더 많은 계약이 나오고 계약 규모도 크다라는 거를 에임드 바이오는 알아채고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했냐? 에임드 바이오는 에셋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가 되기로 합니다. 에임드 바이오가 갖고 있는 PADC라는 개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플랫폼도 개발하고 에셋도 개발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에셋에 집중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플랫폼보다 에셋이 돈이 더 되네. 그럼 우리는 에셋 개발에 집중하자. 이게 에임드 바이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에임드 바이오 장표를 보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냄새가 난다라는 점이었어요. 기존의 바이오텍 회사들이 동아리를 하다가 그 동아리가 너무 잘 돼서 회사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회사원들이 모여서 KPI에 맞게 이 회사를 키워나간 느낌이 들어요. 저는 장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에임드 바이오에서 약간 프로의 냄새가 난다. 플랫폼은 버리고 에셋 개발에 집중하겠다. 보통의 바이오텍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잖아요. 플랫폼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 플랫폼으로 대박나는 회사들도 있고 딜 사이즈가 작더라도 어쨌거나 하나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데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에셋이 더 돈이 되네.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잖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임드 바이오는 프로의 냄새가 나는데 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걸까? 지난번 오름 테라퓨틱도 그렇고 D&D 퍼마텍 이야기를 하면서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신약 회사이자 플랫폼 회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망하더라도 하나가 받쳐주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를 들은 강백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서태웅은 플랫폼 딜이 전혀 없어. 그 약점을 파고들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에임드 바이오는 플랫폼 딜이 없으니까 위험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서태웅을 상대하는 윤대엽은 처음부터 ADC, 에셋에 걸 생각이었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서태웅이 튀어나오죠. 데이터도 안 보냐? 우린 삼성의 피가 흐른다. 돈 되는 곳에 더 집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에임드 바이오에게 프로의 냄새가 난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삼성입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삼성 서울병원 출신의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에임드 바이오의 뒤에는 삼성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스핀오프한 회사가 에임드 바이오고요. 에임드 바이오는 2018년 남도현 의장님이 창업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허남구 대표이사가 맡고 있는데 시리즈 B 이후부터 에임드 바이오를 이끌고 계십니다. 단순히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 한 것뿐만 아니라 삼성이 투자한 국내 유일의 ADC 에셋 전문 바이오텍이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에 투자하는 펀드가 따로 있는 모양인데 그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 국내 유일의 회사가 에임드 바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임드 바이오에게는 삼성이 진하게 묻어 있다. 2018년에 창업을 해서 22년까지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23년까지는 파이프라인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현재까지는 기술 이전을 본격화했는데 비상장 시절에 빅파마 딜을 포함해서 3건의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코스닥 주식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에임드 바이오는 PADC라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ADC의 ADC는 우리가 아는 항체 약물 접합체가 아니고 정밀, 결정적, 치료라는 단어를 합성한 에임드 바이오의 기술이에요.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게 PADC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밀하게 하겠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에임드 바이오의 결정적 무기가 튀어나오는데 PDC, 환자율의 세포와 PDX, 환자율의 동물 모델이 바로 그 무기예요. 이 두 가지 무기를 통해서 다른 회사보다 훨씬 정밀하게 ADC 모델을 검증하고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환자율의 세포를 이용하지 않고 정제된 단백질이라던가 세포주를 통해서 이 모델을 검증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ADC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죠? 프로티나가 약간 떠오르지 않습니까? 프로티나가 스피드 플랫폼이라는 걸 갖고 있죠. 항체 항원 결합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빠르고 경제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스피드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이 PADC라고 에임드 바이오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PDC 그리고 PDX에서 기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다른 회사들은 세포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임상 상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포주에서 됐다라고 해서 인간의 몸에서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세포주는 실제 종양 환경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환자의 종양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임드 바이오의 PADC 플랫폼이 훨씬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게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도 PDC랑 PDX 이용하자.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임드 바이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삼성 서울병원이 있다.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받아들인 환자의 의료 데이터랑 실제 환자율의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바이오텍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PDC와 PDX 기반의 ADC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에임드 바이오가 환자 모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약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에임드 바이오는 모든 신약 개발 과정에서 삼성 서울병원의 환자율의 샘플과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좋은 인풋이 들어가니까 좋은 아웃풋이 나와요. 애초에 타겟을 검증할 때부터 표적 항원으로 삼을 것을 검증할 때부터 실제 암 환자 조직으로 타겟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실제 암 환자 유래세포의 결합 여부를 통해서 항체를 스크리닝해요. 남들이 실험실에서 세포주에 붙여보고 할 때 에임드 바이오는 실제 암 환자 유래세포에다가 갖다 붙여보는 겁니다. 더 강하게 항원에 결합하는 물질을 후보 항체로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표적 항원에 맞는 항체를 선별을 했다면 실험을 해봐야겠죠. 전임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인비트로뿐만 아니라 인비보, 생쥐 같은 데서 해봐야 된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생쥐도 특별하다. 환자율의 암세포가 이식된 전임상 마우스 모델 PDX에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인 마우스가 아니라 환자의 암세포가 이식된 마우스 모델에서 평가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항체 링커 페이로드가 최적화된 빅파마향 즉시 전력감 ADC를 선정할 수 있다. 빅파마가 좋아하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ADC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실제 환자 샘플을 통해서 후보 항체를 선정을 했고 그 후보 항체를 만들어서 실제 실험도 환자율의 암세포가 들어간 생쥐 같은 데다가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에서도 들을 가능성이 높은 즉시 전력감 ADC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에셋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에임드 바이오는 환자 유래 샘플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리얼월드 환자 샘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들이 세포주나 가상의 환경에서 검증을 할 때 에임드 바이오는 실제 환자 샘플로 사용을 해서 ADC 타겟을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에임드 바이오가 A라는 타겟을 표적 항원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A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됩니까?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덜 나타나고 암세포에서 더 많이 나타나야지 ADC의 표적 항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 조직에 A라는 항원이 너무 많게 되면 ADC를 만들었을 때 정상 조직으로 갈지 암세포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A라는 게 정상 조직에 별로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회사가 이런 과정을 거치죠. 하지만 에임드바이오는 뭐다? 실제 환자 유래 세포에서 그걸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이 A라는 표적 항원이 정상적인 방광, 침샘, 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럼 이 A라는 항원을 표적 항원으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정상 조직에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ADC 표적 항원으로 삼아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A를 표적 항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광, 침샘, 폐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항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항원을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에임드바이오는 실제 환자 샘플을 통해서 높은 안정성을 가지는 ADC 타겟을 검증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비바리움이라는 영화 이미지인데 이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집과 똑같은 집들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세계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붕에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헬프. 이런 거는 표적 항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못 삼죠. 왜냐하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이 딱 이 집을 찾아서 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표적 항원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타겟이다. 정상세포에서도 비슷한 게 많이 나타나면 여기는 배달하기가 어렵다. 애초에 ADC 타겟으로 적합하지 않다. 근데 에임드바이오는 실제 리얼월드 인간 환자 샘플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환자 유래 모델을 통해서 항체를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ADC를 검증할 때도 실제 환자 유래 모델로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환자의 암세포를 추출해서 생쥐에 그 항체를 주입을 해서 PDX를 통해서 ADC의 적합성을 계속해서 실험해 나가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더 효과가 높은 ADC 에셋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에임드바이오의 항체가 정말 뛰어날까?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DC는 항체, 링커, 페이로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항체가 더 뛰어난 항체임을 보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개 조건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링커와 페이로드를 사용한 두 개를 비교해 본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만든 항체 이거를 결합했을 때, 에임드바이오의 항체에 결합했을 때. 그랬더니 에임드바이오의 항체를 쓴 ADC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왜 에임드바이오의 항체가 더 뛰어날까? ADC에서 좋은 항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세포를 잘 찾고 더 강하게 달라붙고 더 안으로 잘 침투한다. 이게 좋은 항체의 조건이라고 제가 ADC 편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에임드바이오가 더 잘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PDX로 환자 암세포를 추출한 걸 생쥐에게 주사해서 요거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PDX를 활용하면 항체뿐만 아니라 링커와 페이로드의 조합도 더 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DX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봤더니 최적의 페이로드, 암을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페이로드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PDX 모델을 활용하면 최적의 DAR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DAR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드럭 투 안티바디 레이시오. 항체 하나당 몇 개의 페이로드를 붙잡고 있느냐, 그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DAR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항체인데 DAR이 8입니다. 8개의 링커에 8개의 페이로드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 플랫폼으로 시험을 해봤더니 종양에 재발되는 비율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DAR 4짜리 4개의 링커에 4개의 페이로드를 단 이걸로 실험을 해봤더니 탁월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다. 이 말은 뭐다? ADC의 DAR이 클수록 높은 포텐시, 높은 효능을 보인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밸런스다. 에임드바이오는 이런 걸 잘 찾을 수 있다. 뭘로? PDX로. 환자 유래 모델을 통해서. 자, 환자 유래 샘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환자 유래 샘플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확실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여기 보이는 정근우 선수가 ADC예요.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ADC 에셋인데 떨어져 있는 야구공들이 뭐냐? 삼성 서울병원에서 유래한 환자 유래 샘플들이에요. 이 ADC가, 이 정근우 선수가 환자 유래 샘플들, 이 펑고를 받다가 거의 기절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정근우 선수는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환자 유래 샘플이 아니라 세포주에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설명을 뭐라고 달았냐면 세포주에서 꿀 빨다가 환자율의 샘플을 만나고 뻗은 ADC라고 했어요. 리얼월드가 반영된 환자율의 샘플들로 ADC가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혹사를 당하게 되면 정근우 선수가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하겠죠. 수비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게 연습했을수록. 우린 정답을 알고 있다. 우리가 만든 ADC가 몸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왜 환자율의 샘플이 중요할까? 말했듯이 성공적으로 ADC를 설계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타겟이 실제 환자 종양에서 잘 발현돼야 됩니다. 이 말은 종양세포가 아닌 정상세포에서는 잘 나타나선 안 된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렇게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잘 나타나는 타겟을 정해서 후보 항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항원 항체 결합이 이루어지고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암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리소솜으로 가서 링커가 분리되고 페이로드가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이 잘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성공적인 ADC 설계를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모든 ADC 바이오텍은 이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ADC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링커든 페이로드든 항체든. 근데 왜 환자율의 샘플을 쓰는 게 중요하냐? 어떤 ADC가 세포주에서 실험했을 때는 잘 작용을 했는데 실제 환자 종양에서는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포주라는 건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암세포보다 항원이 과다 발현돼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세포주에만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겟을 정확하게 검증을 할 수 없겠죠. 또 세포주에서는 어떤 ADC가 내부화가 잘 일어나요. 근데 실제 암세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 항원 이질성 때문에. 이 항원 이질성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암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암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암세포마다 갖고 있는 항원의 양을 조절하거나 어떤 암세포에는 이 항원이 되게 많은데 어떤 암세포에는 상대적으로 항원의 양이 적어. 그렇게 되면 항원의 양이 많은 이 암세포만 죽게 되고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증식을 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하나의 암세포에 다양한 항원을 박아 넣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암세포에 하나의 항원이 아니라 여러 항원이 있게 되면 항체와 항원의 결합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내부화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꽉 잡아야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쉽다. 안 그러면 중간에서 분리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세포주는 실제 암세포와 다르게 항원 이질성이 약한 경우가 많다.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설정되어 있는 게 세포주다. 그래서 세포주에서는 내부화가 잘 되는데 실제 암세포에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세포주는 잘 죽이지만 환자율의 샘플에서는 잘 반응하지 않는 약물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ADC 설계를 하는데 세포주에서 실험하는 거는 환자율의 샘플에서 하는 것보다 난이도도 낮고 실제 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연습 땐 잘했는데 실전에선 약한 게 그 때문이다. 실전에서 에러를 안 하고 수비를 잘하려면 연습을 실전같이 해야 되는데 기존의 세포주 실험 설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임드 바이오는 환자율의 샘플을 이용하죠. 이걸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환자율의 샘플 종양에서 타겟이 실제로 잘 발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적 항원을 탐색할 수 있고요. 타겟에 붙어서 내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화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환자의 조직 슬라이스를 통해서 약물의 침투 과정과 치료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C의 세포 독성 및 오프 타겟 부작용 같은 리스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ADC의 약효를 확인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세포주, 가짜 연습에 비해서 실전에 가까운 연습을 하니까 훨씬 더 강력한 ADC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환자율의 샘플이 중요하다. 연습을 실전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연습, 이게 바로 에임드 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그 전임상 평가 샘플 뭐로 쓰노? 이렇게 하면서 볼을 꼬집으니까 이 유호성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받은 환자율의 샘플 쓰는데 이 뒤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세포주 임상만 100만 년인데 에임드 바이오는 애초에 출발점이 달라요. 에임드 바이오는 애초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 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양의 환자율의 샘플과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인풋이 들어가면 좋은 아웃풋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좋은 재료로 만든 요리는 대부분 맛있다.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는 경험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 신약 개발에 환자율의 샘플 모델을 적용하려면 오랜 연구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에임드바이오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 했다고 했죠. 그 전에 이분들이 뭘 했냐면 10년 이상 난치암 연구사업단에서 많은 연구비를 투입해서 축적된 연구 경험이 존재합니다. 딴 일 하다가 2018년에 갑자기 창업한 게 아니라 그 전에 10년 동안 난치암 관련된 연구 사업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바이오텍은 환자열의 샘플을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에임드바이오처럼 이렇게 많이는 확보를 못해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확보를 하면 우리도 에임드바이오만큼 ADC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데이터 분석부터 항체 발굴, 전임상까지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술 장벽이 존재한다. 단순히 인간율의 샘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율의 샘플 더하기 단연간의 경험과 역량이 합쳐진 통합적인 기술 장벽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환자율의 샘플이 없으니까 정제된 단백질 결합력만 측정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죠? 나쁜 인풋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나쁜 아웃풋이 나온다. 나쁜 재료로 요리를 만들면 맛없는 요리가 나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대규모 환자열의 샘플 대신에 세포주 기반으로 전임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임상 평가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의 신뢰도 나중에 임상 2상 3상 했을 때 잘 나올 거라는 신뢰도가 낮은 거고 이렇게 되면 신규 타겟을 발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푼 답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남들이 이미 발굴해 놓은 정답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타겟의 ADC를 발굴하기보다는 이미 경쟁이 과열된 기존 타겟에 집중한다. 왜? 새로운 타겟을 발굴할 능력이 없고 이 타겟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정답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왜 에임드바이오의 ADC가 유독 잘 듣고 잘 팔릴까요?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대학에 가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왜 어떤 아이들, 나아가서 어떤 가문, 나아가서 어떤 동네 애들은 좋은 대학에 많이 가냐. 이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첫 번째, 핏줄. 애초에 큰 부와 명성을 이룬 조부모를 둔 겁니다. 출발이 다르다. 이게 뭐다? 삼성 서울병원. 삼성 서울병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데이터와 환자열의 샘플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 정확해요. 핏줄 자체가 다르다. 두 번째, 경험. 삼성 서울병원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마지막으로 전략. 조부모가 부자고 양질의 조기 교육을 받았어. 그게 다일까? 아니, 빠른 정보를 통해서 입시 경쟁률이 낮은 특기자 전형에 집중을 한다. 신규 타겟을 발굴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타겟에 들어가서 승부하지 않고 새로운 타겟을 발굴한다는 거예요. 에임드바이오의 경쟁력이 이해가 가시나요? 왜 에임드바이오라는 애는 대학을 잘 갈까요? 핏줄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아요. 게다가 전략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에임드바이오의 ADC가 잘 팔리는 겁니다. 아빠, 우리 약물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아? 라고 이 뒤에 있는 아들이 물어보니까 아빠가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온 환자열의 샘플로 ADC 설계와 검증을 했단다. 제가 만약에 경쟁 바이오텍이고 ADC를 만드는 회사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반칙 아니야? 이렇게 에임드바이오의 경쟁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에임드바이오의 금고를 까봐야겠죠. 그래, 뭐 환자열의 샘플 좋은 거 알겠어. 그럼 너네 어떤 파이프라인 갖고 있니? 에임드바이오의 금고를 열어보겠습니다. 에임드바이오는 크게 4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3가지는 ADC 에셋이고요. 나머지 1가지는 페이로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AMD 302, 302번은 방광암과 우경부암에 적응합니다. 표적화원은 FGFR3라는 것을 삼고 있고요. 페이로드로는 바이스탠더 효과를 극대화한 신규 토퍼원 저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새로 나온 내용 얘기고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2편에 걸쳐서 이미 너무 많이 했던 얘기예요. 이해가 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감이 오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더라도 어떤 얘기인지 감이 와야 된다. 이 표적항원 FGFR3를 최초로 타겟하는 퍼스트인 클래스 ADC입니다. FGFR3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은 많았는데 이것을 타겟으로 하는 ADC 약물로는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암에서 이 약을 써봤더니 2차 치료제인 저분자화합물 발베사보다 더 넓은 환자군에서 적용이 가능했고 1차 치료제인 파드셉보다 더 넓은 치료 지수를 가진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은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첫 번째로 사용하는 약물이 이 파드셉이라는 약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드셉 약물보다
치료 지수가 더 넓다라는 겁니다. 치료 지수가 넓으면 치료 영역이 더 넓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더 안전하다. 파드셉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말이고, 2차 치료제, 그러니까 1차 치료제가 안 듣거나 재발했을 때 사용하는 약이 있는데 그게 발베사인가 봐요. 저분자화물인. 이 발베사보다 더 넓은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PD-L1 면역 항암제와 병용 투여 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같이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함께 쓰면 ADC 같은 게 암세포를 빠르게 죽일 수 있고, 동시에 이 면역 항암제가 장기적으로 암을 완치까지 이루도록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302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헤이븐이라는 회사의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요. 현재 미국에서 일상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AMB 303번. 폐암, 난소암, 유방암 같은 고형암을 타겟으로 합니다. 암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혈액암이 있고 고형암이 있는데, 우리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암을 절제해내야 되는데 이미 전이가 많이 돼서 절제해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암이 바로 이 고형암입니다. 혈액암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당연히 암 시장도 더 큽니다. 더 흔하고 시장도 큰 게 고형암이다. 이 303번은 ROR1이라는 표적 항원을 타겟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페이로드는 자기들이 만든 토포이소머라제 원 저해제를 사용하고요. 특징이 뭐냐? ROR1 타겟은 현재까지 고형암에서 의미 있는 효능을 보인 ADC가 없습니다. 그래서 302번이 퍼스트인 클래스 ADC라고 하면 303번은 퍼스트인 클래스는 아닌데 효과가 좋으면 베스트인 클래스, 학교 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03번 같은 경우에는 SK 플라즈마의 라이센스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넘버링조차 나와 있지 않은 미공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무려 베링거 인겔하임의 라이센스 아웃이 됐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총액 1.4조 규모의 큰 계약이었고 업프론트는 비공개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고 클라스 변이를 포함한 고형암에 적응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MD 401번, 402번이 있는데 이거는 ADC는 아니고 페이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신규 토포원 저해제, 듀오카마이신 기반 신규 페이로드를 의미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페이로드가 303번의 페이로드로 쓰였습니다. 애초에 에임드바이오가 좋은 핏줄을 타고났다고 그랬잖아요. 삼성 서울병원도 있지만 말했듯이 삼성이 투자하는 바이오 펀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국내 최초의 바이오 기업입니다. 하나하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MD 302번 FGFR3를 타겟으로 하는 퍼스트인 클래스 ADC. 바이오텍의 IR 장표는 절대 친절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의 문장을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FGFR3를 최초로 타겟했다라는 얘기는 입시생으로 치면 숨어있던 입시 전형을 찾아내서 혼자서 지원한 지원자에 가깝습니다. 302번 ADC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긴 거 보고 대충 아셔야 돼요. Y자로 생겼으니까 항체죠. 여기 끈 달린 거 링커죠. 붙어있는 거 페이로드다. 그래서 이게 뭐다? 링커가 4개고 페이로드가 4개 달렸네. DAR이 얼마? 4. 항체는 뭘 썼어? FGFR3 타겟을 찾아가기 위한 항체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302번은 왜 표적 항원으로 FGFR3를 선택했을까요? 왜겠습니까? 더 잘 나타나니까. 방광암이나 두경부암에서 이 타겟이 더 잘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보다시피 정상적인 신장 조직에서는 이 FGFR3가 잘 안 나타나는데 방광암이나 두경부암 환자에서는 61.8%, 73.9%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염색이 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GFR3를 타겟으로 한다. 배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ADC로 만들었을 때 이 암들을 잘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02번은 뭐가 좋을까요? 방광암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떤 환자가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첫 번째로 사용하는 치료약물 1차 치료제로 파드셉과 키트루다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말씀드렸죠? 키트루다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는 단독으로 쓰기보다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암세포를 죽이기보다 장기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이랑 같이 쓰는데 그게 파드셉이다. 이 파드셉이라는 약물이 어떤 약물인가 보니까 성분명이 엠포투맙 베토틴이에요. 띄엄띄엄 읽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 성분명 처음 보거든요. 근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맙 붙었죠? 이게 뭡니까? 항체라는 거예요. 면역항암제에서도 뒤에 맙이 주로 붙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뒤에 베도틴이라는 게 따라와요. 뭐 떠올려야 되죠? ADC. 앞에 붙은 게 항체 이름, 뒤에 붙은 게 페이로드 이름. 그래서 파드셉이라는 약은 ADC고 엠포투맙이라는 항체를 달고 있는 베도틴이라는 페이로드를 갖고 있는 약물이에요. 이게 1차 치료제로 지금 쓰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들으면 뭘 쓰냐? 2차 치료제로 발베사라는 약을 쓴다. 발베사라는 약은 성분명을 보니까 엄청 복잡하게 써 있는데 뒤에 보니까 TINIB가 붙네요. 티닙 뭡니까? TKI입니다. TK 스위치를 끄는 약물이에요. 이 약은 FGFR3 변이가 진단된 환자에서만 투여가 가능한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전체 환자에서 발베사라는 2차 치료제가 쓸 수 있는 환자는 전체의 8%에 불과해요. FGFR3 주요 변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302번은 그렇지 않고 전체 FGFR3 환자 대상으로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ADC니까. 그리고 1차 치료제인 파드셉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심각 독성 최대 용량이라는 게 12배가 더 크대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치료지수, 치료 영역. 최소 유효 용량이 뭐다? 약물이 약효를 보이기 위한 최소 용량이 최소 유효 용량이에요. 무심각 독성 최대 용량은 뭐죠? 약물이 독성을 보이지 않는 최대 용량을 의미합니다. 약효를 보이기 위한 가장 낮은 용량과 부작용을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용량. 이 사이의 영역을 치료 영역, 치료 지수라고 하고 이게 클수록 더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파드셉에 비해서 302번이 12배 더 이 영역이 넓고 크다라는 겁니다. 더 안전하다. 에임드바이오는 302번의 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발베사를 대체하는 2차 치료제가 되는 게 목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파드셉을 대체하는 1차 치료제를 목표로 한다. 2차 치료제보다 더 많은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고 1차 치료제보다 더 안전하니까. 다음으로 303번 고형암 치료용 ROR1 타겟 잠재적 베스트 인 클래스 ADC 해석하실 수 있겠죠? 암세포의 바깥에 ROR1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있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잠재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ADC 약물을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해석할 수 있죠. 항체가 있고요. 8개의 링커가 달려있고 8개의 페이로드가 달려있습니다. DAR 얼마다? 8. 303번 같은 경우에는 말했듯이 자체 페이로드를 적용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 개발한 페이로드를 적용을 해서 고형암에서 우수한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303번은 퍼스트 인 클래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ROR1을 타겟으로 하는 ADC는 이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는 아닌데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린다. 그 근거가 뭐냐? 지금까지의 ROR1을 타겟으로 하는 ADC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드 기전이 미세 소관을 억제하거나 DNA 알키라제를 썼어요. 근데 303번은 토포이소모라제 원저해제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ROR1을 타겟으로 하는 ADC가 효과가 크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형암에서 효과를 보려면 페이로드 용량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기존의 페이로드가 너무 강력한 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용량으로 증량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 왜? 부작용이 그만큼 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303번은 기전이 다르죠. 토포이소모라제 원저해제를 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료 지수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수한 내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고형암에 효과적인 ROR1 ADC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퍼스트 인 클래스는 아니지만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될 수도 있다. 그게 303번이다. 다음으로 넘버링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은 미공개 ADC입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클라스 변이를 포함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고형암에서 선택적으로 발현하는 신규 종양 표적을 삼는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클라스 변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클라스인데 여기에 돌연 변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클라스 유전자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 안 되고 쉬는 구간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돌연 변이가 나타나서 비정상적으로 고형암이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주는 약물이 이 미공개 ADC인 것 같아요. 근데 전임상 효과가 좋았나 봅니다. 무려
베링거 인게라임, 빅파마입니다. 1.4조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대가 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MB 401번, 402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DC 페이로드를 공동 개발하면서 그로부터 나온 성과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ADC 툴박스 공동 개발 파트너로 에임드바이오가 낙점이 됐는데 이 툴박스라는 게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본적으로 CMO, CDMO 회사죠. 약물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항체 중심의 기업이었어요. 항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이 ADC 시장이 보니까 계속 커지는 거야.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링커 페이로드 라이브러리랑 이 접합 기술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ADC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 곳에 모아서 패키지로 제공할 수가 있겠구나. 그거를 툴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사가 항체만 들고 오면 ADC 전체를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삼바의 ADC 툴박스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일한 파트너로 에임드바이오가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만든 페이로드가 AMD 401번, 402번이다. 여기 달린 요 빨간색이 페이로드죠? AMB 402번. 토포이소모라제 1 저해제는 맞는데 캄토테신 유도체라고 해요. 경쟁사의 링커 페이로드보다 402번을 쓴 링커 페이로드가 훨씬 탁월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임드바이오는 항체도 디자인 잘할 수 있고 링커 페이로드도 잘 만들 수가 있다. 모든 ADC 구성 요소 개발 및 자립화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페이로드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ADC의 모든 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에임드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봤고 그 금고를 쫙 열어서 펼쳐놔본 거예요. 세 회사의 라이센스 아웃이 이미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페이로드를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은 이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 중에 두 개가 뭐냐면 이중항체 ADC라고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스를 가진 고형암에 적용이 되고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말했듯이 에임드바이오는 핏줄이 좋죠.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유래된 환자 유래 샘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ADC가 정확하고 효과가 좋았어요. 그 결과 만든 족족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이 에셋들도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중항체라는 겁니다. 에임드바이오가 말하는 비전입니다. 23년까지 경쟁력 있는 에셋을 도출을 했다. 플랫폼 에셋 둘 다에 집중하기보다 돈 되고 빅파마들이 더 많이 퍼가는 에셋에 집중하기로 했고 경쟁력 있는 에셋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 25년까지 고속 성장을 했고 3건의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에임드바이오는 지속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 이전과 로열티 기반의 수익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업프론트, 선급금과 마일스톤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술 이전한 약물이 3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로열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업화가 안 됐으니까. 특히 이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아니라 에셋에 집중하기 때문에 플랫폼 로열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임드바이오는 기술 이전한 이 에셋이 3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신약으로 출시가 돼야 여기로부터 따박따박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다. 에임드바이오는 좋은 핏줄, 경험, 전략을 통해서 ADC 에셋에 집중을 할 거고 기술 이전한 이 신약 에셋이 3상을 통과해서 로열티까지 받겠다. 신약까지 가는 ADC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에임드바이오의 비전입니다. 여기까지 에임드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투자 아이디어를 말해야 되는데 오늘은 투자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에임드바이오가 가진 경쟁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에임드바이오가 상장한 다음에 첫날 300% 오르고 두 번째 날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에임드바이오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다 이게 아니라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임드바이오의 투자 리스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지금 기술 이전을 3개 했는데 2개가 전임상을 마쳤고 1개가 일상 진행 단계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습니다. 검증할 게 많은데 벌써 3.7조예요. 이게 얼마 정도의 밸류냐? 리가켄바이오, 우리나라에서 ADC의 선구자고 링커 기술만 보면 가장 뛰어난 회사인 이 리가켄바이오의 시총이 6.9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오름 세라피틱, DAC라는 전 세계 최초의 기전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시총이 1.7조입니다.
근데 에임드바이오는 3.7조예요. 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리가캠 오름이 너무 싼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더 싸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에임드바이오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때 투자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두 번째, 기술 이전을 하긴 했는데 모든 기술 이전이 업프론트가 비공개입니다. 계약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사는 되게 좋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파괴력 있는 기술 이전을 체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업프론트를 공개합니다. 최근에 어디? ABL 바이오. 업프론트 얼마라고 명확하게 딱 밝혔어요. 왜? 자신 있으니까. 근데 에임드바이오는 어쨌거나 업프론트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거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업프론트가 턱없이 낮은 경우에 가져간 입장에서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가져간 회사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업프론트가 비공개라는 건 그런 찜찜함을 남긴다. 세 번째, 에임드바이오는 ADC 에셋 수출에 의존을 하죠. 물론 데이터를 까보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트렌드가 바뀌거나 빅파마의 R&D 비용이 축소되기라도 하면 영향이 불가피하다. 에셋 하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회사의 비즈니스에 부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임드바이오의 근접한 모멘텀이 부재합니다. 신규 ADC 에셋 출시 외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주가가 쫙 뚫고 올라가지만 필연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멘텀이 없으니까. 투자 전에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신규 상장주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오버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에임드바이오에 투자하시기 전에는 정확한 락업 해제 스케줄이랑 물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IR 장표를 봤더니 락업 해제 스케줄이 2개월부터 2년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몇 주가 풀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회사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쟁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넘어온 임상 데이터와 환자 유래 모델이 에임드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 좋은 병원이 삼성 서울병원만 있는 게 아니죠.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병원과 락인된 경쟁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에임드바이오 혼자서 환자 유래 세포로 꿀을 빨고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을 등에 업은 그런 경쟁사가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에임드바이오가 갖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 사라지니까 투자에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이상이 제가 생각한 에임드바이오 투자 전에 꼭 살펴봐야 할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임드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에임드바이오의 분석도 분석이지만 ADC 그리고 항암제 이런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항암제라는 게 만만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실 수는 없을 거다. 특히 오늘 처음 한 TKI라든가 한 번에 이해하시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ADC 같은 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쯤 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문교육과를 나온 내가 왜 ADC가 이해가 가는 건데? 혹시라도 감사하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채널의 존재 이유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개념원리라는 수학 문제집 지금도 나오는 것 같던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개념원리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문제집 하나가 롱런한다라는 건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개념원리에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를 알면 10개, 20개를 풀 수 있는 개념원리 수학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쉬바알에서 원하는 게 딱 이거예요. 쉬바알의 내용을 모두 안다고 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실전 투자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아는 거와 별개로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타고난 투자자로서의 본능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실전 투자예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ADC 회사가 에임드바이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투셀도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있지만 새로 상장한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때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 회사를 분석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남보다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그 회사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알면 10개, 20개의 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쉬바알의 존재 이유였으면 합니다. 한문교육과를 나왔는데 ADC가 이해 가시나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17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